굉장히 자유롭고 진취적이며 독립심이 강했던 그리스인들은 바다로 향해 뻗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해상 도시들이 건설되었고 그리스인들의 영향력은 지중해 전역까지 뻗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가 해상으로 뻗어나간 이 시기부터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개의 유명한 도시 국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두 개의 도시 국가는 그 유명한 아테네와 스파르타인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일찍 자신들의 국가 체제를 정비한 스파르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본토의 가장 초기 문명이었던 미케네 문명을 기억하시나요? 미케네 문명을 세운 민족은 아카이아인이라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케네 문명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 본토의 새로운 주인이 된 민족이 바로 도리아인이라고 불리는 민족이죠. 도리아인은 북쪽에서 철기 문명을 갖고 내려온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이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켜서 아카이아인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가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아카이아인들과 공존하다가 아카이아인들이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그런 가설들도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도리아인이라는 민족이 세운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스파르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테네를 세운 민족은 누구일까요? 혹시 추측이 가능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도리아인과 상반된 민족이었던 아카이아인이 세운 나라가 바로 아테네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역사적인 라이벌답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세운 민족조차도 운명의 라이벌의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하. 그러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 스파르타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스파르타라는 이름은 건국 당시에 그 건국자로 알려진 라케다이몬이라는 왕의 부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화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 부인의 이름에서 나라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여성의 인권을 중시했던 나라임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파르타는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권리 의식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약간 내륙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대부분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해안가에서 이런 해안 도시들 위주로 세워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약간 동떨어지게 내륙의 척박한 땅 위에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스파르타라는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부분도 지형적인 원인이 한몫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고대 사회는 계급이 경직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는 고대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그리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그리스는 고대 사회 치고 굉장히 자유롭고 독립심이 강했고 인권도 어느 정도 존중했던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딱 한 나라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시겠죠?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굉장히 엄격하게 계급을 나눴던 국가예요. 크게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계급의 체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상위 계층으로 알려져 있죠. 1계급인 스파르티아 타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티아 타이라는 뜻은 직역하면 그냥 스파르타 시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파르타 시민의 구성은 당연히 이 스파르타를 세웠던 민족인 도리아인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도리아인이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스파르타를 세웠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르타 시민은 아무래도 정복자의 계급이고 또 아래 계급을 지배하는 그런 계급의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시민권을 가진 유일한 계층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라든지 투표권의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만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보통 1계급 하면 굉장히 부유한 계급이고 지배자 계급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스파르타의 1계급은 직업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스파르타! 군인만이 그들의 유일한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왜 오직 군인만 하게 되었을까요? 스파르타의 계급 서열과 인구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계급이 분리된 이 스파르타 사회에서는 1계급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래 계급들이 훨씬 더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반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자신들이 신성한 민족이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스파르타 시민들은 아래 계급을 철저하게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인으로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계급은 중간 계급으로 알려진 페리오이코이라는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변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그들의 별칭답게 1계급이었던 스파르타 시민들의 필요한 물품이나 생필품을 조달하는
조달하거나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던 계층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직업은 수공업이라든지 상공업, 무역 등의 경제적 활동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일단 이 계층의 핵심은 경제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물품들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상공업 같은 거에 능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도 경제적 활동에 의해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고, 이동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유가 확보되었던 그런 계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냐면 스파르타는 정말로 엄격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가능했던 계층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게 되겠지만 이 스파르타는 사회주의적인 면을 띠는 그런 사회로 체제를 확립하게 되거든요. 페리오이 코이의 경제적인 자유와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페리오이 코이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전쟁 중에도 가장 중요한 군사 전력이었던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들을 돕는 보조병의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3계층은 헬롯이라고 불리는 국가 소유의 농노 계층입니다. 이들은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정복을 당했던 피정복인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농사와 목축, 식량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간단한 옷을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의 가내 수공업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엔 이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들의 밥을 먹여 살리는 식량 제공에 주된 역할을 했던 농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국가 소유였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도 딱 정해서 그곳에서만 너는 농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당연히 이동의 자유도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잔인하다고 생각이 드는 면도 있는 것인데, 이들이 대는 또 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농노가 지속적으로 또 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의 자유는 또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헬롯은 괴롭힘을 당하는 계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스파르타는 이미지가 군사적으로 멋지고 강한 군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미지로 남았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잔인한 면도 있었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면도 있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들이 3계급인 헬롯을 괴롭히거나 잔인하게 살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뭐 이 스파르타 시민이 나중에 그런 교육 과정을 말할 때 성인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증명한 통과 의례를 행할 때도 헬롯을 죽여서 그들의 목을 가져오는 것을 뭐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도주의적인 면에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파르타가 군사력에 집착을 하고 또 아래 계층에게 굉장히 잔악무도한 면까지 갖추고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아까 1계급 스파르타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파르타의 인구 구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스파르타 계급의 인구 구조의 비율을 살펴보면 1대 7대 16 정도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과 3계급인 헬롯이 굉장히 인구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3계급인 헬롯을 지배해야 되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은 그런 부담이 상당했었을 것입니다. 사실 헬롯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너희들이 선민이 아닌데 우린 똑같은 인간 아니냐 뭐 이렇게 우기면서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파르타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채찍과 당근 중에 아주 강력한 채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굉장히 강력한 군인들로 자신들을 무장하고 언제나 헬롯을 괴롭히고 억압하면서 자신들의 나라의 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 춘닥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인권 침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고대 사회에는 언제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스파르타는 특별히 잔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한 인구 구조 속에서 스파르타는 계속 불안한 체제를 유지했을 것인데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스파르타의 현자로 알려져 있고 스파르타의 어떤 체제를 완성한 리쿠르고스라는 사람이었죠. 소위 역사가들은 이것을 리쿠르고스의 개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아테네 솔론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들을 비교해서 스파르타도 개혁을 했다 이런 의미로 리쿠르고스의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리쿠르고스라는 현자가 스파르타의 기본 체계를 정비한 것이기 때문에 개혁도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약간 헌법과도 같은 이미지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리쿠르고스의 개혁 내용을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 특유의 아주 강력하고도 지독한 체제를 완성한 리쿠르고스의 개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크루고스가 확립한 정치 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이 존재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스파르타가 건국 당시에 두 개의 부족이 합쳐지면서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두 부족의 대표인 왕이 두 명의 왕으로 공존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역할이 보통은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왕이 정치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군사 지휘를 주로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 명의 왕이 거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명의 왕이 약간의 장점이 있는데 전쟁 중에 한 명의 왕이 사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왕이 나와서 지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군사 지휘 체계에서도 두 명의 왕 시스템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정치는 과연 누가 담당을 했냐? 장로회의라는 기구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장로회의라는 기구는 현대사회에서 상원의 개념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장로회의의 구성원은 60세 이상의 성인 남자 28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8명에 두 명의 왕 아까 있었잖아요. 그 왕이 합쳐지면서 총 30명이 장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두 명의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투에 집중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28명들의 장로가 실질적인 정치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원 역할이 있으면 하원 역할도 있었겠죠. 하원 역할을 담당했던 기구는 바로 시민회의라고 불리우는 기구였습니다. 이 시민회의라는 기구는 30에서 60세 사이 군역을 종사할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당연히 스파르타 시민권을 가진 1계급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스파르타의 중대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자 아니면 정말 중요한 외교적인 이슈가 있다 이럴 때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수로 찬반을 표명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시민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특이한 기구가 있는데 감독관청이라고 불리우는 기구였습니다. 이곳은 이 5명의 에포로이라고 불리우는 감독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기구인데요. 이들의 감독관의 권력은 굉장히 막강해서 정치나 장로회의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정치와 행정을 감시하고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에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그 부분들을 조율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했던 기구로 알려져 있어요. 5명의 감독관은 매년 민회에서 투표로 선출되었고 재임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평등한 구조로 돌아갔던 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2명의 군사적인 작전만을 수행하는 왕, 정책을 입안하고 주요 의결권을 갖고 있는 마치 상원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28명 플러스 왕 2명의 30인 장로회의, 국가 중대사 경우에 찬반에 참여했던 시민권을 가진 30세에서 60세 젊은 남자들이 포함되었던 시민회의, 하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5명의 감독관을 지닌 감독관청, 이렇게 4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스파르타 정치 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이 스파르타의 정치 체계는 특이한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한 명의 왕이 독점을 했던 것도 아니고 2명의 왕인데 2명의 왕은 군사만 실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장로회의가 있으니까 뭐 소수 엘리트 체제냐 뭐 과두정이냐, 근데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뒤섞여 있는 형태거든요. 특히나 나중에 리크루고스의 개혁 이후에 경제적 부분이나 토지개혁 부분을 보면 또 사회주의적인 면도 껴있기 때문에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는 사실은 뭐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는 굉장히 경직되고 억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쳤던 아테네에 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리크루고스의 개혁으로 또 유명한 것이 바로 토지 개혁입니다. 토지 개혁은 상당히 파격적인 개혁이었는데요. 먼저 리크루고스는 이 스파르타의 토지를 모두 나라의 소유로 바꿔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토지는 즉 부동산을 말하잖아요. 인간은 예로부터 땅을 굉장히 귀중한 자산으로 사실 여겨왔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필요한 땅이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또 집을 짓거나 땅의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스파르타 역시도 땅을 갖고 있는 귀족이나 어떤 부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토지를 모두 환수해서 국가가 소유한다? 그러면 땅을 쟁취해낸 그런 부자나 귀족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을 빼앗기는 그런 기분이 들었겠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내홍이라든지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스파르타는 이 토지의 국가 환수를 성공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게 되어서 재분배를 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이 국가가 소유하게 된 토지를 스파르타 시민
시민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인구 수대로 나눠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토지를 나눠줬던 대상이 바로 오직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토지를 모두 국가가 환수해서 나눠주고 똑같이 분배하는 그런 형태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회주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하지만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정치적인 이념이 오직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인 1계급에게만 해당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회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모습은 의식주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쿨고스 같은 경우는 모든 스파르타 주택, 집을 획일화된 형태로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형태로 짓게 합니다. 가구라든지 의복, 생필품 역시도 통일된 단일화된 그런 스타일로 만들게 하여서 모든 스파르타 시민들이 결국은 비슷한 집에서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물건을 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평등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이렇게 너무 평등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인간 특유의 어떤 경쟁심이라든지 욕심, 능력대로 보상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도 갖고 있었던 그런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폐 개혁입니다. 리쿠르고스는 스파르타에 통용되는 화폐를 무거운 철제 화폐로 바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도대체 왜 무거운 철제 화폐로 바꿨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폐의 유통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사회에 화폐로 인정받았던 물질은 귀금속이었던 금이나 은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한다든지 그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화나 은화가 주로 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운반도 어렵고 무거운 값어치도 떨어지는 이런 철제 화폐를 쓰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게 되겠죠. 아니 이걸 지금 돈이라고 가져온 거임? 무거운 철제 고물덩이를 누가 돈으로 받아주나? 나 원참 당신네와 거래 안 하겠소. 이렇게 점점 국제 무역이라든지 유통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땐 결국 사치품이나 고가의 사치를 조장하는 그런 물품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정말 꼭 필요한 생필품들을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토지 개혁과 경제적 평등을 주창했던 이런 리쿨고스의 개혁으로 인해서 외부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의 가능성도 차단이 되고 스파르타는 일종의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약간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스파르타의 특유의 정치 체제와 굉장히 엄격하고도 절제된 사회, 한편으로는 좀 잔인한 면이 있는 그런 스파르타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스파르타 하면 지옥 훈련이 떠오르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스파르타식 지옥 훈련이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스파르타는 영화 300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최강의 전사, 육지에서는 정말 무적이었던 그런 무쌍을 찍었던 스파르타 군인들이 정말로 맞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저번 편에 나왔던 리쿠르고스라는 인물 기억나시나요? 스파르타의 전반적인 체제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인물은 굉장히 엄격한 정신을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르타식 교육 역시도 이 리쿠르고스라는 인물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리쿠르고스가 만든 스파르타식 교육도 역시나 굉장히 빡셌을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해서 이 스파르타식 교육의 출발은 출생 시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낭떠러지 탈락이죠. 이 스파르타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아이만을 선별해서 키워낸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아마도 리쿠르고스가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먼저 이전 편 스파르타의 정치 체계에서 말씀을 드렸던 감독관청 기억나시나요? 총 5명의 감독관이 선출이 되는데 감독관들이 이 스파르타식 교육에도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파르타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감독관들의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검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갓 출생한 아이들을 이 감독관이 어떤 것을 선별하느냐, 바로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장애는 없는지, 울음소리는 큰지, 몸무게는 많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감독관들이 이 아이들을 검사해서 통과를 시킬 거 아니에요?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 장애가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은 1계급인 스파르타 시민에서 바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계급이나 3계급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또 만약에 장애가 좀 심하거나 울음소리를 못 낸다거나 정말 건강할 확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낭떠러지로 바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을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영아 살해나 마찬가지인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건강함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떨어뜨려서 죽여버린 것이죠. 그것도 사실 이건 가족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감독관이 직접 나와서 검사를 하고 합법적으로 죽이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또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면은 정말 좀 충격적이고 지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여성에도 해당이 되었었거든요. 스파르타는 여성 역시도 굉장히 강력한 전사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엄마여야 된다는 철학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죽였던 것은 아니고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면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자로 성숙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키가 좀 작다든지 골반이 좀 작다든지 이런 2차 성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싶으면 바로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의학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스파르타의 아고게는 정말 출생 때 그리고 성장 시기부터 굉장히 잔인하고 지독하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춘닥터는 이런 부분부터 벌써 약간 충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출생 시 살아남은 아이들은 7살까지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살이 되면서 바로 합숙훈련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 7살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스파르타가 어떤 나라죠? 오직 강한 전사만 키우는데 몰입했던 굉장히 지독한 나라였죠. 이들에게는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마저도 사치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떠나 합숙훈련을 시작하는 것으로 아고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아고게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스파르타식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합숙훈련의 첫날 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뜻한 집을 떠나서 아이가 합숙훈련에 도착을 하면 합숙훈련장의 조교가 아직 7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의 옷을 벗겨서 심하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채찍질을 받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꾹 참는 아이는 통과가 되고 비명을 지르는 아이에게는 계속 채찍질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감독관은 아동학대로 진작에 끌려가서 감옥살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허허허. 게다가 이 합숙훈련의 기조 중에 하나는 정말 강건한 정신과 신체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합숙훈련 중에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고 이불과 따뜻한 매트릭스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불은 주지도 않았고 매트릭스 역시도 풀로 엮어서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서 써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훈련 과정의 일환이다 이런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심지어 매트릭스 안에는 일부러 가시를 넣어놓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시를 매트릭스에 넣어놓게 되면 잠을 잘 때마다 등이나 이런 허리 부분이 찔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시에 찔려서 자꾸 잠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을 깨게 왜 만드냐? 결국 스파르타는 강인한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잠을 최대한 자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도 가시를 넣어놔서 결국은 이 침대의 가시에 찔려서 계속 잠을 깨고 또 추위를 타고 이런 것들이 다 강한 전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이런 것이 바로 스파르타 합숙훈련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만 씻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요. 결국 씻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추위는 견뎌라. 이것이 바로 스파르타 합숙훈련의 신체 단련의 기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춘닥터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현대 의료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생적이지도 않고 면역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잠을 재우지 않으면 성장도 저해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이 합숙훈련의 방식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주일간 합숙 생활을 마치게 된 스파르타의 훈련생들은 본격적으로 스파르타식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파르타식 훈련이라 함은 역시나 전투 훈련이 주를 이루게 되겠죠. 강력한 전사를 키우기 위해 했던 전투 훈련은 보통 일과 중에 10시간가량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히 기초 체력 훈련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전투의 기술적인 부분들 레슬링이라든지 검술, 창술, 방패술 그리고 어떤 진영과 대형에 관한 진법, 방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점 하나가 훈련병들은 훈련을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서 마치 무용을 하듯이 그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중국의 무술 훈련과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음악을 틀어놓으면 리듬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듬감을 통해서 정해진 군무 아니면은 정해진 전투 동작 이런 것들을 리듬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나라 태권도 같은 경우도 품새라는 게 있잖아요. 1장, 2장, 3장 이렇게 각 장마다 정해진 동작들이 있는데 그 동작들을 저희도 기합을 외치면서 박자에 맞춰서 그 동작을 시전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스파르타 역시도 이런 음악과 리듬에 맞춰서 자신들의 어떤 정해진 전투 동작과 전투 대열 이런 훈련들을 진행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파르타 훈련병들은 개인적인 단련뿐만 아니라 당연히 단체전도 중요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체 청백전 같은 이런 단체전 역시도 2주에 한 번씩 계속 진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협동심이라든지 팀워크를 다지는 그런 훈련
훈련도 같이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투 훈련이나 단체 훈련 외에도 스파르타인들이 또 했던 강력한 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신체 강화 훈련입니다. 자, 무슨 슈퍼 솔저를 만드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허허허. 자, 일단 이 스파르타는 훈련생들이 15살이 되기 전까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신체 강화 의식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도 이 신체 강화의 내용을 살펴다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훈련생들을 형틀에 묶게 되는데요. 이 형틀에 묶은 훈련생들을 또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스파르타는 맨날 채찍질만 하나요? 어쨌든 이 형틀에 묶은 스파르타의 훈련생들을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채찍에 맞은 피부가 점점 상하게 되겠죠. 상처도 나고 진물도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약해지고 상처가 나서 너덜너덜해진 피부 상태에서 바로 뜨거운 물로 들어가게 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피부가 유들유들해지고 몸이 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피부에 났던 상처나 물집들이 더 심하게 터지게 되고 더욱더 연약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상처난 피부를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맨몸으로 자갈밭에서 구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갈이 막 섞이고 그 와중에 약해진 피부가 더더욱 상처가 많이 나겠죠. 마지막으로 이 피투성이가 된 만신창인 몸을 가지고 찬물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죠.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은 피부가 경직되면서 일종의 약간 경화 같은 현상을 겪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스파르타인들은 피부가 강해진다. 그래서 몸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이런 의식을 거친다고 한들 과연 제가 창으로 피부를 푹 찔렀을 때 스파르타인들의 몸을 뚫지 못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약간의 피부가 좀 단단해지고 굳은 살이 많이 박힐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칼과 창이 오가고 화살이 오가는 그런 전투에서 과연 그 피부의 단단함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는 정말 미지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피부가 상처가 나고 그 안에 균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파상풍이라든지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 강화 의식을 겪고 나서 오히려 저는 아마 스파르타 훈련생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 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피부를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갑옷 덧대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런 수많은 훈련들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고 12살 정도로 훈련생들이 자라나게 되면 망토를 장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 망토라고 하는 것은 스파르타의 군인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사실 12살이면 아직 우리나라 나이로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훈련생들을 망토를 걸치게 하고 스파르타의 정식 군인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6살이 되면은 이 합숙훈련 공동체 활동에서도 저녁만 밥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두 끼는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걸까요? 자,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스파르타다운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두 끼는 마을로 내려가서 식량을 약탈하거나 훔쳐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또 진짜 무슨 말이죠? 저번 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파르타는 인구 구조가 굉장히 심각했던 나라였죠. 그래서 3계급이었던 헬롯이 훨씬 더 수가 많았고 1계급이었던 스파르타 시민은 그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르타 시민은 언제나 이 3계급인 헬롯의 반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억압하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지배하는 방법을 선택했었어요. 자, 마찬가지 논리였는데요. 스파르타는 16살이 된 훈련생들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3계급인 헬롯을 약탈하고 뺏어서 식량을 취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스파르타의 강력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약간 찌질하지 않나, 왜 이렇게 3계급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사실 그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공존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파르타는 굉장히 억압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헬롯을 원래 법적으로는 죽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훈련생들에게는 음식을 훔치고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죽여도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르타 훈련병들이 처벌을 받거나 굉장히 크게 혼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보통은 뭐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을 때, 저 같으면 이럴 때 처벌을 내릴 것 같거든요. 스파르타는 역시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훈련병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식량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들키면 혼을 냈다고 해요. 나쁜 짓을 하더라도 들키지 않는 것이 결국 미덕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은 현대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정말 약육강식의 법칙에 철저하게 그 자신의 철학을 관철했던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스파르타의 훈련병들은 결국 16살 이후에는 이 나머지 두 끼를 약탈과 도둑질 이런 것들로 연명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실 저는 인성도 좀 삐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과연 스파르타 교육의 실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과정들 끝에 훈련병이 20살에 이르게 되면 아고게의 끝인 마지막 통과 의례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을 들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오는 것이었다고 해요. 물론 영화 300에서도 이런 장면이 잠깐 나온다고 하는데 육식동물, 늑대 같은 동물을 때려잡는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창을 들고 20살의 청년이 늑대를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실제로 대부분은 초식동물인 사슴이나 고라니 이런 것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가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마지막 통과 의례에서도 젊은이들의 만용이란 게 또 있잖아요. 내가 싸움도 좀 잘하고 힘도 세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육식동물을 잡으려고 산속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육식동물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이 수많은 힘든 아고게를 거쳤는데 마지막 통과 의례에서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하면서도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악명 높은 아고게, 즉 스파르타식 교육은 20살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알려진 이 아고게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까요? 사실 정말 많은 부작용이 있게 되는데 출생 시 탈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스파르타는 출생 시부터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사실 아기들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 성장 가능성이란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좀 약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건장하게 자라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건강했지만 나중에 생각보다 잘 못 크는 경우도 있죠. 여자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성징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일찍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다가 정말 나중에 20살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의 어떤 기능을 더 발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사실 인간의 성장이라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기 때 그 모든 것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아고게 스파르타식 교육은 출생 때 많은 것들을 탈락시켜 버림으로써 수많은 발전 가능성을 모두 갖다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뛰어난 전사를 지향했던 훌륭한 피지컬을 가진 그런 아이들이나 전사들을 얻을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애들을 태어날 때부터 탈락을 시키게 되면 출생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출생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를 결국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부상과 장애 그리고 사망의 위험성입니다. 자, 아고게의 훈련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7살 때까지는 부모님의 곁에 있지만 7살 이후부터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치르게 되죠. 문제는 이 훈련 과정이 정말 위생 개념이 전혀 없고 그리고 현대의학의 지식을 기반해서 봤을 때는 의학적인 지식도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1년에 한 번만 목욕을 하게 되면 훈련병의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위생 상태가 저하되게 되면 면역력도 함께 감소되게 됩니다. 또한 스파르타는 훈련병들에게 최대한 잠을 재우지 않으려고 했었죠. 가시를 등을 찌르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면 역시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성장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신체 강화 의식 기억나시나요? 피부를 강하게 만든답시고 채찍질해서 뜨거운 물에 불리고 자갈밭에 굴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로 감염의 위험이 높은 행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의료인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스파르타는 공동 합숙 훈련을 할 때 굉장히 맛없고 영양가가 떨어지는 죽을 먹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먹을 것 역시도 풍족하게 먹으면 사치다 이런 것이 스파르타의 철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훈련생들이 양껏 먹지도 못하고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기도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16살 이후부터는 마을로 내려가서 약탈을 해서 두 끼를 채웠어야 하잖아요. 사실 약탈을 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얼마나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영양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성 수면 부족, 영양 부족, 그리고 잠을 재우지 않으면 면역력 저하와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질병의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스파르타의 훈련 과정이 7살부터 20살 완전히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성장 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스파르타는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나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어깨도 딱 벌어지고 키도 크고 근력도 많이 있고 이런 강력한 전사를 키워내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영화 300 하면 이 스파르타의 전사가 정말 역대 최강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을 단 300명이 상대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했다. 우리가 지상 최대의 생물이다. 뭐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군사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스파르타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스파르타가 그렇게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을까요? 고대 그리스 역사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 군사에 올인을 했던 스파르타가 왜 최강의 육군이라고는 불렸지만 실제 승률은 높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인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전투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는 팔랑크스라는 그런 유명한 전투 방법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중무장 보병이 정말 똘똘 뭉쳐서 싸우는 그런 전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긴 창을 가진 그리스인들이 방패를 가지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집단의 덩어리를 가만히 보고 있게 되면 마치 거북이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딱 봐도 굉장히 느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대신에 방어력이랑 힘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전법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중무장 보병이 딱 밀집을 해서 사방을 방패로 막고 이 창으로 앞으로 점점 밀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던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개개인의 전투를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대형이 정말 밀집으로 딱 쇠사슬처럼 뭉쳐서 이 창을 들고서 계속 앞으로 밀면서 찌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스파르타가 아고게를 통해서 선발된 강력한 전사들이 크게 힘을 쓸 데가 없어집니다. 사실 이런 스파르타의 강력한 전사들은 게릴라전이라든지 아니면 난전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뭐 혼자 딱 때리고 도망가다든지 뒤에서 찌른다든지 아니면 숨어 있다가 뭐 기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전투 방식에는 분명히 스파르타 전사들의 전투 방식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팔랑크스 전법은 평야에서 정말 이렇게 꽉 뭉쳐서 힘 대결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전법을 얼마나 잘 짤 수 있느냐 그리고 집단 행동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실제 육지전 승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성의 문제인데요. 스파르타는 아고게를 통한 이 스파르타식 훈련에서 인문이나 수학, 철학 이런 사고력을 넓힐 수 있는 교양이나 학문의 수양에는 게을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게을리했다기보다는 그런 학문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막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다양한 학문을 익히지 못하게 하고 오직 군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식만 몰두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 종합적인 사고력이 분명히 떨어지게 될 것이잖아요.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도 분명히 없어졌을 것입니다. 오직 싸움만 잘하는 그런 일종의 전투 기계 아니면 살인 병기 이런 것들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스파르타는 개개인의 육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술과 전략이잖아요. 지휘관이 머리가 좋고 결단력이 좋아야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그런 폭넓은 사고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뛰어난 지휘관이 나오기 힘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하고 싸움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만 온통 모여있던 집단이 바로 스파르타였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아고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스파르타의 말기를 보게 되면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허덕이게 되다가 또 다른 도시국가인 테베에게 육지에서 전투에 패하게 되면서 쓸쓸한 쇠락의 길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영화 300이 히트를 치기 전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는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유행을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현대에서도 이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극한의 강도 높은 훈련을 요하는 고강도의 교육법을 말하는 것으로 통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강도의 반복된 훈련 방식이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 스파르타식 교육인 아고게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았듯이 사실 저는 이 현대에도 이런 스파르타식 교육, 주입식 교육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극한의 강도를 요하는 반복적인 교육 방식은 사고의 폭을 좁히게 만들고 단순한 사고만을 반복하게 되는 기계적인 형태를 낳게 될 거라고 이 충다턴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단기간의 경쟁 사회에서는 이런 극한의 훈련과 절제된 생활이 분명히 약간의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춘닥터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들에게 선택지와 정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을 하는 방식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잠재성을 터뜨릴 수 있게 되고 진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건강한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하게 됩니다.